이번 시즌 토트넘은 상대의 압박을 깨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롱킥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런 롱볼 축구의 결과는 강등권 경쟁. 오늘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경질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가 뉴캐슬의 맨투맨 압박을 깨기 위한 롱 빌드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 뉴캐슬은 토트넘의 롱킥을 의도한 건지 맨투맨 압박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 키퍼는 준비했던 롱킥을 시도하는데요. 솔랑키를 향한 이 킥은 보트만의 머리에 걸렸고 이후 중원에서의 세컨볼 싸움 끝에 뉴캐슬이 소유권을 따내면서 곧바로 역습을 시도합니다. 조윌록의 전진 이후 공을 넘겨받은 엘랑가의 날카로운 크로스 시도를 비수마가 처리하며 뉴캐슬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토트넘은 이 경기 전반에만 뉴캐슬에게 9번의 코너킥을 허용하였습니다. 뉴캐슬의 1차 압박. 앤서니 고든이 드라구신을 향한 패스기를 막는 돌아뛰는 압박을 시도합니다. 비카리오 키퍼의 선택지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선수인 판더펜에게 패스 혹은 그냥 준비했던 롱킥입니다. 이 킥 역시 솔랑키를 향했고 이번엔 솔랑키가 경합에서 승리하는 듯 했지만 뉴캐슬은 세컨볼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져오며 전방 압박 성공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롱킥이지만 이번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빌드업 대형을 갖추지 않고 그냥 모든 선수들이 높게 올라가는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인 형태입니다. 그 결과도 역시 소유권 헌납입니다. 토트넘의 2-4대0을 상대로 뉴캐슬은 평소 자주 하던 맨투맨이 아니라 상대 빌드업 숫자보다 한 명 더 적은 압박 숫자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이 롱킥했을 때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들었는데요. 대신 조윌록이 혼자서 파페사르와 판더펜을 마크해야 합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이 점을 활용해야겠죠. 앤서니 고든이 드라구신을 향한 패스기를 막으면서 압박하면 내려오는 파페사르의 원터치 돌려놓는 패스로 자유로워진 드라구신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원래부터 자유로운 판더펜에게 패스해 조윌록을 끌어당긴 뒤 이때 발생하는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판더펜이 직접 저기로 패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반대발 풀백 스펜스를 활용한 이런 패턴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턴들은 전반전 거의 나오지 않았고 나오더라도 그 결말은 또 롱킥이었습니다.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고든의 돌아뛰는 압박에 비카리오 키퍼가 과감하게 중앙으로 패스를 찌릅니다. 패스를 받은 사르는 원터치 패스로 고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드라구신에게 패스합니다. 드라구신은 직접 공을 끌고 전진한 이후 오른쪽 풀백 그레이에게 패스를 내주는데요. 갤러거도 오더베르도 내려왔지만 그레이는 굳이 왼발로 롱킥합니다. 목표는 또다시 솔랑키였지만 보트만이 끊어냈고 이번에도 뉴캐슬은 세컨볼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뉴캐슬의 압박 패턴에 비카리오 키퍼가 드디어 자유로운 판더펜에게 패스합니다. 그러자 중원에서 파페사르를 막던 조윌록이 끌려나오고 거기다 시몬스까지 내려와 중원 수적 우세를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토트넘은 이걸 활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또다시 시도한 롱패스, 또다시 타겟은 솔랑키였지만 또다시 세컨볼을 따내지 못하며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이런 롱패스 위주의 공격은 지공전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가 패스를 받자 우측면에 오도베르가 덴번을 끌고 내려오더니 그레이와 눈이 맞자 멈춰선 이후 뒷공간으로 뛰어듭니다. 아치그레이의 이 킥은 덴번보다 속도에서 우위인 오도베르에게 정확하게 연결됐고 박스 안으로 침투한 이후 패스를 받은 시몬스는 솔랑키에게 백키를 시도했지만 치아오의 수비에 막힙니다. 하지만 분명 유망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문제는 전반 내내 이것만 했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은 지공 시 그레이가 후방에 머무는 비대칭 325를 형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오도베르가 덴번을 끌고 내려오고 이때 발생하는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인데요. 오도베르 외에도 갤러거나 솔랑키가 저 공간으로 침투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걸 커버해야 하는 보트만과 덴번의 발이 느리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아치그레이의 킥이 부상으로 빠진 포로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토트넘의 지공 장면. 그레이는 이 경기 대부분의 경우 패스를 받으면 뒷공간으로 롱패스를 시도합니다. 오도베르가 덴번을 끌고 나왔지만 킥이 날카롭지 않으면서 보트만이 커버에 성공합니다.
모처럼 왼쪽으로 넘어간 토트넘의 전진 패스인데요. 판더펜의 패스를 받은 마티스텔은 치아오의 밀착 수비를 상대로 등지고 공을 소유하지만 동료들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다시 판더펜에게 패스가 되돌아갔고 드라구신에게 공이 연결됩니다. 만약 로메로였다면 수비 사이에 위치한 시몬스에게 전진 패스가 나갔겠지만 그러지 못한 드라구신은 아치그레이의 킥이 답답했는지 본인이 직접 뒷공간을 향해 롱패스합니다. 하지만 이 킥은 더 부정확하게 나가면서 솔랑키 근처로는 가보지도 못하고 댄번에게 걸립니다. 이후 댄번이 내려오는 기마랑이스에게 첫 패스를 내줬고 기마랑이스가 템포를 살리는 패스를 통해 뉴캐슬의 역습 기회를 만드는데요. 제이콥 램지의 침투 패스를 받은 조일록은 박스안 슈팅으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였습니다. 결국 지나친 롱킥으로 주도권을 내준 토트넘은 전반 막판 코너킥에서 실점하며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후반전은 짧은 빌드업으로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고든의 압박이 나오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판더펜을 활용해서 조일록의 압박을 당기고 이때 발생하는 중원 수적 우위를 활용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준비된 패턴이 아닌지 매끄럽게 이어지지도 않았고 하프타임 교체로 비수마가 빠지고 팔리냐가 투입되면서 중원의 볼 전개 능력은 전반보다 더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후반전입니다. 판더펜을 거쳐 스펜스에게 패스가 연결된 상황. 조일록이 판더펜을 의식하느라 토트넘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듭니다. 거기다 시몬스까지 내려왔고 스펜스는 거기로 공을 투입하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이 중원 수적 우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측면을 통한 속공을 시도합니다. 무리하게 바깥발로 마티스텔에게 패스했지만 이마저도 끊기면서 뉴캐슬에게 소유권을 내줬고 높은 위치에서의 역습마저 허용합니다. 역시나 고든의 돌아뛰는 압박. 그런데 조일록은 점점 파페사르보다 판더펜을 더 의식하면서 자유를 얻은 파페사르가 내려옵니다. 비카리오 키퍼가 이번에는 판더펜에게 패스하지 않고 내려오는 사르에게 패스하는데요. 패스를 받은 사르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윌록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특유의 턴 동작으로 상대 골문 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고든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드라구신에게 패스를 돌려놓거나. 하지만 사르의 선택은 판더펜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비카리오 키퍼가 직접 판더펜에게 패스했겠죠. 조일록은 그대로 판더펜을 압박했고 공은 다시 비카리오 키퍼에게 향합니다. 비카리오 키퍼는 방향을 바꿔 드라구신에게 패스. 어찌저찌 고든의 압박이 들어오는 와중에도 내려오는 시몬스에게 전개가 연결되는데요. 사비 시몬스는 수비 2명을 당긴 뒤 전진하는 그레이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공을 끌고 전진한 그레이는 상대의 협력 수비에 막히는 듯 했지만 운 좋게도 우당탕 드리블이 성공하면서 모처럼 찾아온 토트넘의 속공 기회. 하지만 그레이의 패스가 박스 타격하는 마티스텔의 살짝 뒤쪽으로 향했고 마티스텔은 이걸 살리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비카리오가 바로 판더펜에게 패스. 곧바로 조일록은 사르를 포기하고 판더펜을 압박했고 판더펜이 사르에게 패스하자 제이콥 램지가 압박하면서 주앙 팔리냐가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사르의 리턴 패스를 받은 판더펜은 이 점을 활용하는데요. 비수마 위치에 투입된 주앙 팔리냐는 돌아서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공을 끌고 직접 전진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갤러거에게 패스했지만 사실 갤러거 역시 공을 잘 다루는 선수는 아니죠. 전진하는 스펜스를 확인하고는 무리하게 오른발로 패스하려다가 스펜스의 뒤로 패스하면서 엘랑가가 소유권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발을 뻗은 스펜스는 경고 카드를 받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주특기인 세트피스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그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리드 8경기째 무승입니다. 2026년 아직 리그 첫 승이 없는 가운데 순위는 16위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강등권과의 승점차는 단 5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후임은 잔류 걱정이 우선입니다. 반면 역시나 리그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었던 뉴캐슬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합니다. 프랭크 감독과 마찬가지로 경질 위기에 몰린 에디아우 감독은 특유의 맨투맨 압박을 포기했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